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거대 양당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은 두 당 못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젊고 사고방식도 아주 유연하죠. 알짜배기 활약을 하는 젊은 여성 정치인 용혜인 의원 모시고 최근 지금 가장 사람들에게 핫하게 다가가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 의원을 보면은 막 기운이 뿜뿜뿜뿜.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솟아나는 것 같아서 이 산삼순백 이거 안 먹어도 힘이 날 것 같긴 한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 제가 놔드렸고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법 협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의원님도 공직선거법이랑 정당법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선거법 어떻게 만들어줘야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 올해 초에 국회 정개특위가 공식 주최를 해서 공론조사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수기안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공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가 받아 안아서 입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신경 안 쓰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또 동시에 비례의석과 전체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 공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조사가 끝이 났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자꾸 그 제 논에 물대기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아직 중대선거구제가 뭐 기각당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논거로 막 가져다 쓰셨는데 이 촛불 이후에 이제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냈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안착된 나라들을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 뭐 위성정당이다 뭐다 막 논란들이 많잖아요. 네. 잘 안착된 나라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당 간의 연대 연합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선거 때가 되면 뭐 50가지의 정책 협약을 통해서 연정을 꾀한다거나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인 이 합의안이 깨지게 되면 연정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들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뭐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랑 어떻게 무슨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가지고 연대연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방식의 제도 보완, 그 정당 간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보완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잘 안착시켜보고자 하는 개정안을 이제 올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현재 360명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그 분포를 생각해 보면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2대1 정도로 이제 만든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지금 47석인데 이게 120석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 폐해 같은 것들이 조금 없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당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뭐 원칙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을 모아서 발의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논의가 될 때 국민의힘은 이런 구체적인 개정안 다 빼고 우리는 무조건 병립형 돌아가는 거 아니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지금의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는 병립형이냐 현행이냐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여기서 뭐 깜짝 퀴즈라기보다는 솔직히 병립형이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병립형. 네, 병립형은 의석수,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비례 득표율만 가지고 비례 의석을 나누는 거고요. 그렇죠. 연동형은 전체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서 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을 나누는. 그래서 비례에서 지역구 의석에서 발생한 불균형, 그러니까 득표만큼 확보하지 못한 의석을 비례 의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전반적인 국회 의석의 분포가 정당들이 득표한 지지율에 따라서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동시킨다는 거죠. 지역구에서 이제 벌어들인 그 비례와 관련된 숫자 플러스 전체적인 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실제 민의를 담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한번 비례 의석수를 정리해보자. 이게 네. 이제 연동형인 것이고. 그래서 연동형은 소수정당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국민들의 투표의 결과를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하기 반영시켜서.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병리평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했었던 그런 병리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일단 그 당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찍어줬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한번 하나만 단순하게 해보자. 네, 비례 득표만 가지고 네. 비례 의석을 나누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거대 양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짜 미국처럼 아예 그냥 양당제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소수 정당이나 이 다당제를 지향하는 분들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10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힘이 벅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 개혁을 이끌어왔던 힘은 우리가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늘 이렇게 국회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과 의지가 모아지면 그럴 때 이제 정치 개혁을 성공해낼 수 있었던 건데 지금도 이 정치 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개혁의 불씨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더 민심 그대로 하는 방향을 할 수가 없다면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는 노딜을 선언하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 다음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진정한 정치 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은 다음 진보적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걸고 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승인받는 선거로서 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하고 딴지하고 꼼수 부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게 많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익히 확인한 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용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완벽하게 우리가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차선책으로 지금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과거로 돌아가지는 말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하나 그냥 원론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니까 결론적으로 뭐 병리평이든 뭐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이든 결론은 이제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해보니까 들어가 보서 국회를 보시니까 뭐 문제가 많던가요? 국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례대표님들이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비례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보다 아무래도 이 국회에서 영향력이 조금 작고 포션이 좀 작다.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거시기 역할만 하는 거지 뭘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와 연결이 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죠, 제가. 네, 사실 이제 뭐 거수기 역할만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뭐 비례의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정말로 그 당과 당이 지금의 체제 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하게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당제는 사실은 제3당을 이야기하는 다당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서 3당을 누가 할 거냐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방식의 제3당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인물 중심, 명사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할 수밖에 없는 제3지대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제3지대는 과거에 많이 봤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라거나 그런 제3지대들이 어떻게 귀결됐는지 다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4당, 5당, 6당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의미의 다당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간의 연대 연합, 그리고 이 연대 연합이 자리 잡는다는 건 네. 정당들이 서로 간의 정책적인 경쟁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서로가 공존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당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의 실질적 그림은 3당까지 있는 정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3당 체제가 아니라 4당, 5당, 6당이 함께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30명의 의원들이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위성정당 출신이 우리 용혜연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용혜연 의원께서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더불어시민당 그런 몫으로 해서 들어갔지만 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많은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위성정당이 꼭 나쁩니까? H8BBLPQ님 특히 이런 분들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죠? 이제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정말로 뭐 어떠한 당의 이중대 역할 내지는 뭐 정말로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떠한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이 국회 의정 활동을 제일 잘하신 걸로 솔직히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퇴행을 할 때, 그리고 잘 못할 때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던 의원이라고 감히 좀 네.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1당과 2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가장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층이 역대 최고로 많이 늘어났다, 뭐 중도층이 가장 많이 늘어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중도와 제3지대의 내용을 실제로 어떤 개혁의 방향과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느냐. 사실 지금은 뭐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누가 만나면 뭐 10%가 되네 아니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진보적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개혁의 내용으로 제3지대, 중도층을 채울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것에 어떤 최후의 보루, 뭐 방파제 역할을 하는 정당임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 민주당이 실제로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않고, 혹은 국민의힘이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예산안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 대규모의 부자 감세안을 민주당이 함께 통과시킨 건 아닙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의 좀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위성정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는데,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국회 본회의에서 각 정당들이 결의안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네. 또 비례 의석을 충분히 늘리면 전체의 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이 원래의 당에서 의석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해외 이제 사례들도 그런 것이고, 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의 개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위성정당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 안팎에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 우리가 좀 가져왔던 전략적 실책 중에 하나가 너무 이 위성정당의 공포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에 좀 내몰리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반성적 평가를 합니다. 네, 원래 지난번 총선 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없애고 완전 연동형으로 가자, 이게 이제 사실은 아니었는데 또 다시 이제 회귀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슬픕니다. 왜냐면 맨날 합의했던 걸 다 맨날 파기하고 뒤집어 엎고, 그래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또 그들이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그들이 또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쭉쭉쭉 또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마치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냐 몰아가는 상황이 또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오늘 국회에서 용해인 의원 중요한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바로 개혁연합신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모두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뭔가 좀 개혁할 수 있는, 근데 혼자는 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연합해서 당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타파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긴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좀 일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부동층이라는 어떤 영역이 가장 커져 있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 그만큼 실망한 국민들이 많다는 거고, 네. 이것은 정치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제3지대가 자꾸 이준석 신당, 뭐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이런 좀 구태 정치를 다시 구태로 되갚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 제3지대의 내용을 이제 정책적, 개혁적 정책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뭐 민주주의, 뭐 경제, 인권, 다양한 분야, 언론, 다양한 분야에서 퇴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 퇴행을 막아야 하는 선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래서 이 선거에서는 민주진보 진영이 큰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준석 신당이 이제 내용 없이 제3지대에서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 네. 이 정말로 다음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가 가능한가? 그리고 결국에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은 보수 정당의 확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준석 신당의 승리를 막아내고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를 위해서는 3자 구도로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 연합으로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세력들의 연합으로 그러니까 4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보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좀 기본소득당만의 이제 작은 승리가 아니라 좀 우리가 함께 큰 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야 되나 고민하기도 했고, 네, 사실 호남 쪽에서도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이제 요구들을 많이 받기도 했고, 좀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고, 나름대로는 해볼만 하다는 좀 자신감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수 정당에게 한석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구 출마 같은 방식을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용해인 한 명의 재선이나 용해인 한 명의 승리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방식의 개혁연합신당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분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도 신당 얘기, 물론 본인이 스스로 신당 만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등등하고 얘기가 된 걸까요? 왜냐하면 송 대표는 지난번에 인터뷰 나와가지고 비례 위성 뭐 이런 것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제안인지. 네, 예. 그분들을 제가 만나뵌 적은 없고요. 아, 네. 예. 그분들의 출마 의사, 그러니까 출마 여부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개혁연합신당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확장으로 귀속되거나 그리고 이합집산만 하는 선거공학적 세력과는 다르게 우리는 개혁 정치의 내용을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이제 개혁 정치의 밑그림은 이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를 통해서 이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 시기에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이게 이제 기업가형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와 이제 국민배당 모델이거든요. 여기에 이게 이제 기본소득당이 그리는 22대 국회의 개혁 정치의 하나의 밑그림인데 여기에 이제 함께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방향에 동의한다면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이 한창 이 세를 얻어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여론이든 뭐 누구든 하여튼 관심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라치기 정치, 그다음에 과거지향적 정치, 잔머리 정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 그분이 건설적인 방향에서 혹은 생산적인 방향에서 무언가 새롭게 사람들에게 지평을 열어준다거나 방향을 설정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자잘자잘한 그런 말장난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기득권이 가졌던 모든 혜택은 본인이 누리면서 갈라치기 해가지고 얻어지는 반사이익을 가지고 지금 정치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준석 신당이 지향하는 것은 과거 정치하고 다른 게 없고 결국 뭐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뭐 용해인 의원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개혁이나 이런 것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 이제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쓴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준석 신당이 이제 뭐 한 대략 17% 정도의 이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준석 대표의 정치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양당 정치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거품이 좀 껴있다라는 네네. 건 이준석 대표 본인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와 저희의 정치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한 뭐 이제 이준석 대표도 뭐 개혁 보수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새로운 보수 이런 얘기 하지만 분명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신당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분이 나빠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쵸, 말고는 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에 혁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향, 길이 뭐냐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아주 구체적인 현안들로 보자면 지금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와 2024년 예산안 관련된 논의가 지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아젠다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밝혀야 하는 그런 게 거거든요. 없죠, 사실은. 예. 이준석 대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인생이라고 하는 걸 쭉 이렇게 다시 돌이켜 보면 생각나는 건 장애인들과 싸운다. 싸우는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 정도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반윤석열 전선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가장 큰 1등 공신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변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당이 하고자 하는 개혁연합신당은 좀 차이가 있다. 이준석 개인을 중심으로 한 명사 중심의 제3지대 시도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개혁의 내용과 방향들을 가지고 연합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0대 청년, 엄마, 이게 이제 의원님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이 청년이나 여성 이분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리고 기존의 워낙 기득권들이 워낙 강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혼자 이 거인과 싸우는 다윗 같은 느낌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선거제도, 그러니까 정치개혁이 필요하죠. 지금의 선거제도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획득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선거를 하나 치른다고 하면 못해도 뭐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정도는 태운다라고들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30대, 40대, 뭐 20대의 사람들에게 한 번 선거에 그렇게 태울 만한 돈도 없고 그리고 그런 후원금들을 마주고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사실은 청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회 선거의 결과가 뭐 중년 이상의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질적 변화, 정당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 자체가 청년, 여성, 장애인 같은 다양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행안위 소속이시니까 행안위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진짜 이분은 대단한 게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정말 제대로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게 이태원 참사, 뭐 행정망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복구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복구가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책임을 안 져요, 절대. 그런데 또 이제 영국 출장은 또 대통령이랑 같이 막 떠나고. 뭐가 가장 문제예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행안위 소속으로서. 원래 행안위가 이렇게 현안이 많은 상임위는 아니었어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국 이슈도 있었고, 뭐 이제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뭐 오송 참사 이번에 그 네, 행안위 그 그러니까 행정망 마비 사태까지 계속해서 이제 현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기 동안 이상민 장관을 쭉 보면서 이상민 장관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무책임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무책임 그 자체다. 네. 어디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정말 부끄럼도 모르고 책임감도 모르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민낯,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아닌가. 또 워낙 오른팔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너무 애정한다 그러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제 행정 정상망 먹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저희 의원실로도 뭐 대출을 못 받았다 이런 제보들이 막 와요. 피해를 호소하는. 근데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장관은 영국 갔으니까 차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이걸 이제 얼마나 피해 규모가 있는지를 국가가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 같은 거를 이제 임시로 설립을 해서 이 센터, 그러니까 신고 창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피해 상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정부가 관련된 대책도 세우고 보상 대책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냥 뭐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 케이스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고쳤으니까 땡이고 별로 큰 문제 아니고 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뭔가 요구하면 뭐 해주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정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어제 제가 행안부 차관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질의를 하면서 알게 된 굉장히 좀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충격적인 이야기. 그 이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문제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메인 시스템이 있고 백업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메인 시스템을,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사전에 수차례 테스트를 거치기도 하지만 메인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때 백업 시스템은 그대로 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메인 시스템에서 만약에 오류가 난다고 하면 백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되니까. 롤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건드렸어요?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백업 시스템이 없던 상황인 거죠. 근데 뭐 IT 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도 사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벌이다가 이런 상황이 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아마 이제 행안부는 어제 현안 질의 국회에서 한번 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는 지난번에 카카오 먹통 났을 때 대통령 막 화내고 그랬는데. 그때 그 카카오 대표가 결국엔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했죠. 네, 우리는 왜 이 행정부가 더 사실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카카오야 뭐 민영기업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책임을 지고 국민들이 알아서 대책을 뭐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주문을 하겠지만 정부는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 지금 요직에 계신 분들은 자기네들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진짜 아까 말한 무책임 그 자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행정 체계 개편 특별시, 뭐 광역시, 이제 뭐 메가시티까지 난리가 났는데 이게 다 사실은 총선용이다. 결국은 또 무책임하게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귀를 혹하게 만든 다음에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게다가 장차관들이 지금
서로 동시에 나가는 그런 또 총선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지금 총선을 위해서 행정부나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단 이제 메가시티 관련돼서 이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명백하게 총선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들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주택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48% 정도, 50%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경기 전국 평균이 한 52%, 53% 정도 됩니다. 근데 김포는 6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은 거군요. 네, 그리고 구리도 58%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와 구리가 계속 얘기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이제 주택 자가 보유율이 높아서 부동산 기대 심리를 총선 전에 자극할 수 있는 지역들을 꼽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부동산 기대 심리를 자극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실제로는 재정과 권한의 측면에서는 서울시 구로 편입되는 게 훨씬 손해예요, 지자체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뭐 구리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자치구 같은 방식을 해달라. 네, 네. 지금의 행정안전부도 불가능한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한과 재정은 내려놓기 싫고 서울에 들어가서 서울이라는 서울 시민이라는 걸 하고 부동산 싶고. 네. 어떤 그런 효과는 누리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신호를 이제 실물 경제가 바닥인 상태에서 그리고 고금리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를 좀 하나 짚어야 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뭐 여야 정부 어느 당 소속인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방향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무책임한 이슈 던지기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장관들이 뭐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출마를 하고 싶으면 빨리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도의에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국정운영 공백도 사라지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뭐 대구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울산에도 간다고 하는데 가서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책적 행보를 했는지 없어요, 기억이 그런 나지 거.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오로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 뭐 대구 시민들이 위대하다고 했다, 뭐 사진을 3시간을 찍었다 이런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빠르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를 하고 후임 인선 작업을 하는 게 국정운영 공백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또 국민들에 대한 도의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국정 행정 이 시스템 물론 이제 각 부처별로 또 본인들이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그 일을 하라고 거기에 앉혀놨는데 총선에 나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인 것처럼 중간에 잠깐 거쳐가는 자리인 것처럼 그걸 자꾸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정치인들이 입으로 떠들면서 사람들의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개혁시키고 발전시키고 뭐 바꾼다면 실제 이런 행정부나 이런 쪽의 관료들은 혹은 이 공무원들은 실제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더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일은 전혀 안 하고 지금 딴 생각들만 제밥만 지금 머리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가야 된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행안위 소속이시니까 특히 보면서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유기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현재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따 10시에 있을 기자회견 제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전도 잘하시고 정말 의리 짱이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제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존경하는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이번에 원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뭐 틈이 안 보여서. 아니 이제 비례 정당 좀 만들면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글쎄 뭐 여러 신당 흐름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이렇게 에너지가 모아지는 듯한 느낌은 별로 안 들고 굉장히 그 선거법에 따라 또 판이 출렁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어떤 선거제도를 초월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뭔가 좀 큰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인터뷰한 이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근데 이준석 신당은 또 좀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른 느낌이 이제 났는데, 의원님은 만약에 양쪽에 좀 둘 중에 누구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혹시 어느 당하고 좀 더 성향이 맞으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아직은 정의당 소속이고 또 비대위 대변인까지 그렇죠. 맡았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같은 안을 내놨어요. 아.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비례 상위 순번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같이 연합하는 그런 당에. 예.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정당이 뭐 저기 자기의 다 내준 가장 거죠. 핵심 기득권을 다 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김준호 비대위원장 말대로라면 1, 2번을 내드리겠다든가 또 다른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상위 순번은 개혁과 기후위기 또 노동을 위한 어떤 그 연대라면은 외부에 개방해버리겠다. 정의당원이 아니라도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 특수 목적 정당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같은 취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때 광장에서 순수한 정신 하나로 뭉쳤던 대한민국의 그 정말로 그 민주개혁 세력들이 살아있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가 가진 거 이걸 내놓겠습니다. 함께 모입시다. 이렇게 하면은 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기존 정당에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그걸 새로운 정당치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제3지대라 그러는데 한때 제1지대에 소속되셨던 분들이 어찌된 사정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게 제3지대냐? 이건 1.5지대 내지는 2.0지대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제3지대라 할 때는 바깥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서 정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어떤 본질적 의미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광장의 순수한 정신이 그립다. 그 시절에 우리는 하나였다. 그리고 다수파 연합을 만들었고 탄핵 연대를 만들었고 그게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가장 본질이자 힘이다. 네. 예, 저는 그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정의당에 기대를 많이 했고 정의당을 많이 지지했던 분들이 솔직히 좀 실망스럽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셔서 네. 정의당도 이제 자꾸 바뀌려고 하고 좀 더 기존에 정의당이 또 나름대로 가졌던 기득권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1일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야 이거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즉시적으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우리나라 그동안 발사한 거랑 뭐가 다르냐 왜 이걸 가지고서 합의 위반이라고 화를 내고 있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가? 그거는 조금 정확해야 되겠는데 네. 차마 합의 위반이라는 말은 못했고 그런 말은 못했어요? 9.19 합의 정신의 위반이다. 정신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9.19 합의는 이 정찰 위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맨날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온다고 나 대학 수능 시험 안 보고 공부 안 해. 이거 말 돼? 안 되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그런 애들 많잖아. 그런 아들들. 상관이 없는 거야. 나도 술 먹고 다닐 거야. 아버지 술 먹고 다니니까 나 공부 안 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정찰위성하고 이 합의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네. 이 합의서는 우리 접경 지역에서 재래식 그 군사력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이고 브레이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브레이크인데 아니 백밀러 고장나고 저기 차에 스크래치 났다고 브레이크를 그래 저기 두들겨 부숩니까 그래? 난 이런 황당무계한 건 또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얼마나 이게 그 일관성이 없냐면 아니 북한이 3월에도 위성 발사했어. 8월에도 발사했어요. 그런데 8월에 발사했을 때는 그 잔해가 서해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수거해가지고 기술 분석을 해가지고 합참이 뭐라 그랬냐. 이거 군사위성으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3m 해상도입니다. 3m라는 건 뭐냐면 3m 물체가 이 카메라의 픽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찍어봤자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해상도가 떨어져서 군사위성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천하태평했어요. 쏠 때면 쏘라고. 근데
그런데 같은 위성을 쐈는데 네. 석 달 후에는 이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그러면서 어머. 그에 따른 상응 조치로 이 군사합의서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석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석 달 만에 전혀 다른 그 위협이 나타나? 그러면 여태까지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석 달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군인들 아니에요? 뭐예요? 예. 그 사이에 장성 물갈이가 있었어요. 100% 장성들 다 내보냈어요. 이거였어, 이거. 이제 말 잘 듣고 코드 맞추고 충성심, 이런 장군들로 무경험자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사실은 어떻게든지 뭔가 조금 무력화시키고 파기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 거군요.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그렇죠. 아니 9.19 합의도 저번에 합참의장도 뭐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처럼 그러지만 굉장히 신중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하여간 별 3개, 4개짜리 붙은 놈들은 다 내보내. 이래가지고 50년 만에 이렇게 물갈이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군사정권 때 뭐 군사 쿠데타 모의에서 싹 내보내는 거의 그런 수준의 인사를 했어요. 싹 내보내니까 합참의장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해군의 저 작전사령관 한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을 하다 말고 내정해버렸다고. 네. 이제 시킬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군인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저기 예스맨. 저기 정찰위성 심각한 위협입니다. 군사합의 우리 발목 다 잡았습니다. 우리 드론 띄워야 됩니다. 이런 게 쏟아지는 거예요. 소신을 꺾는 거지. 소신을.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군의 전문성이 이제 붕괴되면서 군이 정치화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합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이 군사합의는 사문화된, 말하자면 이미 효력이 상실된 그 협정이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죠. 전 세계에 정말 이렇게 성공한 군사합의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합의한 이후에 현 상황을 쭉 돌이켜 보면 네. 진짜 위험도 많이 없어지고 네. 서로 간에 조심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군사합의서 체결 이전에는 뭐 남북한의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교전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발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횟수들이 있어요. 예, 뭐 총 오발 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잠시 공포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 다 정전협정 위반인데 연평균 200회가 2회로 줄었어요. 그래요? 100분의 1로. 이게 군사합의서 효과예요. 와, 대단한데요?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저기 그 서해 NLL 우리나라 서북해역에 백령도, 연평도 등 5개의 섬이 있고 꽃게가 거기서 다 잡혀. 그랬는데 남북한이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북한의 그 해안포가 다 포구, 포신 이런 게 다 밀봉이 돼가지고 갱도 안에 잠가버리니까 네. 위협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해상 훈련이 금지됐거든요. 네. 어민들이 조업 시간, 조업 범위, 조업 통제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네요. 올해 꽃게 싸게 먹는 게 다 그 덕분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어민들 걱정 없이 삶의 질이 높아져. 접경 지역에 이 판문점 합의와 군사 합의로 이어지니까 이제 확성기 방송으로 그 밤새도록 남북이 틀어대는 지긋지긋한 밤. 거기에다 대북전단 살포 이런 것도 정리가 다 되고 더불어서 이제 군사훈련, 포사격 훈련, 비행금지 구역 이런 게 되니까 전방이 지난 한 30년 이래 지금처럼 살기 좋은 데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군인들 편안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 이 이익을 뭐하고 맞바꿨느냐. 그 저기 군단 사단에 드론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드론 못 띄워서? 드론 못 띄워서. 이걸로 맞바꾼 겁니다.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기 감시를 더 잘하겠다는 건데 그 전방부대가 띄우는 드론은 저고도로 낮게 날아가서 이 전술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고도 드론, 고고도 드론 다 활동하고 있고 정찰기, 인공위성, 2중, 3중 중첩된 감시 체계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술 단위에서 그거 드론 좀 안 띄우는 거 가지고 일선 부대장들 그 문제 가지고 그거 하고 맞바꾸는데 이게 명분이 안 쓰니까 저걸 갖다 붙인 거예요. 너무 무식한 인공위성 거 발사를. 네. 그걸 갖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놀리고 뭐고 없어 그냥. 아니, 이런 그래서 악망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지금 당장은 네. 이게 조금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만은 일단 불안한 거죠.
그 우리나라 200만 적경 지역 주민들이 계시고 또 거기서 이제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이분들 사실은 전쟁 나도 피난도 안 가실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그 소, 돼지 놔두고 갈 데도 없어요. 저기 피난 못 가요. 내 재산 다 놔두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평생 사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 국민들 200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군이 저런 짓 하면 안 돼. 저런 짓 하면서 겨우 드론으로 그 안보 이익을 얻자고 이 모든 걸 포기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포기하자고 평화를 깨자고? 너무 답답해요. 아니 멀쩡한 군사 합의를 왜 깨? 왜? 자, 북한 측에서 뭐 태평양 괌 상공에서 미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수신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보면은 칼라로 된 거를 막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면서 말이 안 된다고. 아니 그것도 하던데? 우리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저것도 난 저거 봐요. 예. 자 북한이 괌의 미군 기지도 인공위성에서 촬영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그랬다고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잖아. 네. 그게 8월달 입장 아니야. 저거 니들 그거 띄워봤자.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또 북한이 맞아 우리 이거 촬영했어 그러니까 아니래잖아요. 무슨 소리 또 아니래. 아니 도대체가 심각한 위협이요 아니요. 북한 말이 맞아 틀려. 왜 한입으로 이럴 땐 저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말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북한이 그런 능력이 안 돼 이랬다가 그 북한 능력이 안 된다고 된다고 말이 왔다 갔다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니까 이게 말입니다. 과거에는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그 2018년 9.19 합의 체결할 때도 얼마든지 사단에서 저 드론을 못 띄워도 다른 중첩된 감시 자산으로 보완이 가능해서 이건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 군사적 평가가 있었고 네. 8월에는 합참의 최고의 그 베테랑들이 이거 저기 위협이 아니라 그랬고 네. 그거 다 전문가들이 판단한 거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그러다가 다 갑자기 위협으로 돌변시켜 놓으니까 그러면 북한이 저 얘기할 때는 또 왜 아니라 그러냐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말 안 되는 걸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서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말하면. 신경 써야 돼.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슈 있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2일에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제대로 사고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결과적으로는 알게 되더라. 이종섭 전 장관이 아이고 내가 대통령실에 허위 보고했네? 이렇게 스스로 자백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장관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발목까지 물에 차는 데까지만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나는 복을 받았는데. 최상병 당시 사건 때. 최상병 사망 때. 그런데 네. 이거 뭐 저기 박정훈 대령 보고하는 거 보니까 허리까지 심지어 가슴까지 그 물에 차도록 수색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게 경향신문 보도예요. 이 이야기가 박정훈 대령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는 더 황당해요. 뭐라고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저기 물에 들어가서 사람이 휩쓸린 게 아니고 네. 뚝이 무너져서 근처에 있다가 물에 휩쓸린 걸로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배가 이게 산으로 가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일사단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는 허위 보고가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거지. 그러니까 네. 사단장이 뭐 무리하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위험이,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그렇죠. 일단 용산에다가는 엉터리를 먼저 보고부터 하고 이 사단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 직접 보고를 안 했으면은 장관은 네. 사단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애들이 뭐 말이야 저 발목까지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는데 갑자기 밑에가 꺼졌다거나 아니면 뚝이 터져서 휩쓸린 걸로 그렇게 알고 지나갈 일이었다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런데 보고를 해서 사단장 과실이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그러다가 그 지시 받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허리 높이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5명이 휩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꼬맣게 모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사단장의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왜곡돼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거고 이후에도 외압의 행사는 전부 사단장 구하기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진술서나 이런 데 보면 차곡차곡 쌓이가 있고, 심지어 박정훈 대령을 구속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에도 그 혐의자 빼라는 말이 버젓이 지시된 걸로 나와 있고. 네. 아니 이러니까 뭘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 나와, 증거가 계속 그러네. 나와. 계속 나오고, 국방부의 장관 비서실장격인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도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저기 지휘관은 징계로 하시라고. 아주 자기네가 딱 지휘 정해줬네. 책임은. 저기 수사 대상에서 빼고 징계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스타, 완벽하게. 그 장관 보좌관이 3스타 해병대 사령관한테 장관 수행의 해외 우즈베키스탄 거기서 문자를 넣어요.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이거 장관 짓이구나. 이렇게 하고 서로 주고받는데, 아니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음날 국방부 대변인 발표가 더 가관인 게, 그동안에 국방부는 혐의 대상자 줄이라고 한 적이 외압을 없다. 한 적이 없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군사보좌관 여기에 보면은 저 징계로 그냥 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하구 대변인이 거기에도 징계 대상으로 하라 그랬지 줄이란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 안 썼다고. 혐의 대상자 줄이란 말은 없지 않느냐. 야, 내가 기자라면은 그때 나 기자 명찰 던져버리고, 반납하고. 네. 내가 이거 구두발을 내가 구두를 손에 들고 나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네가 군인이야 이 자식아? 내가 그래서 구두 집어 던지고 단상 둘러엎고 나 사표 쓰고 나와요. 내가 저런 자들이 줄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 징계 대상으로 하라는 말이 그거 수사받지 못하게 하고 징계하라는 말이 이게 줄이라는 말이요. 그러네. 이게 줄이라는 말인데 줄이라는 말은 없지 않냐. 이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또 언론은 그걸 써. 그러니까요. 나는 이 언론하고 국방부 있잖아요. 앞으로 이자들이 월급 받고 국민 세금으로 연금 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자들이. 아니, 우리 근데 세금 받고 저런 거짓말을 해 그래. 신범철 차관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러면? 신범철 차관. 거기가 직접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둘이 왜 직접 자꾸 거짓말을 조사본부에다가. 근데 왜 자꾸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신범철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물타기를 교묘하게. 물타기를. 처음에 문자 메시지 자기가 보낸 거 아니라 그랬어. 네.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건 밝혀졌어. 네. 그때도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차관의 지시라 그랬지만 군사보좌관 문자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나왔어 진짜로. 그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사소한 팩트를 가지고 빠져나가. 미꾸라지가처럼 빠져나가요. 신차관이? 그건 머리가 좋거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국회 차지 다니면서 지 개인 구명운동도 했고, 그래서 총선 출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판 열려봐요. 이제 다 증인 소환되셔야 되고, 특검이 되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특검 한답니까? 특검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빠르면 내년 3월에 그게 특검 법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선거 때 아닙니까? 민주당이 작년에 정말 내가 민주당을 많이 비판하지만 정말 칭찬해줘야 될 거는 그래도 이거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들을 우리가 이 특검이라는 진실의 창문으로 볼 수 있는 그래도 여지 하나 남겨놓은 거. 이건 민주당이 참 잘하신 거예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 민주당이 성과를 전체로 못 내지만 이번에 한번 기대해.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국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얘기 지금 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대통령이 주범이에요. 대통령이 주범이요? 제가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이 저거. 이 사건 터지자마자. 그리고 나 고발해라 그랬는데 못하잖아. 그리고 제 뒤로 박정훈 대령 MBC 스트레이트 그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 이거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 처음에 내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8월에 이걸 폭로하면서
이제 들어올 거다 그러는데 왜 이래 조용하지? 아, 천공은 내가 12월 4일 날 오후에 발언했는데 12월 5일 날 고발당했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아니 무슨 번개처럼 빠르더만 이건 왜 반응이 없어? 아, 고발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계속 터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최상병 건의 특징은 정권에서 고발한 건이 한 건도 없어. 수습을 못해요. 그리고 언론이건 저 같은 평론가건 한 건도 고발을 못했어요. 그거는 이 건밖에 없어요. 네. 오로지 최상병 한 건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라도 어쨌든 확실하게 조금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싸움은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도 이 싸움은 지지하고, 이준석 대표가 정론관에서 눈물 흘린 사건이 이게 최상병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20대 80의 싸움이야. 80에 우리는 힘으로 가는 거거든. 질래야 질 수가 없어. 무조건 밀어붙여. 민주당은 이기는 싸움에 집중해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보다도 증거가 차고 넘쳐가지고 제가 이 방송에서 다 지금 소개를 못 해드려. 내가 문자 메시지 뭐 진술서 하도 많아. 폭포수처럼 쏟아져. 정보가.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찍 누르면 국수기계처럼 쫙 면발이 나와. 면발이. 삶아 먹으면 돼. 네.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자, 정보의 보고 김종대 의원이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이 다 됐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딱 정리해 주세요. 예, 지금 딱 하면 이제 끝날 때. 나보고 클로징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클로징이라기보다는 이제 키포인트 되는 한마디만 딱 해줘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진실의 힘보다 강한 건 없다. 우리는 그 힘을 믿고 열심히 싸운다. 저 천공 사건요, 검찰에서 수사를 못해가지고 경찰로 또 되돌려 버렸어요. 그래요? 예. 검찰에서 못하겠대. 다시 보안 수사해서 올리든지 말든지 하래. 어허.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는 사이에 또 딴 건으로 고발해서 저를 또. 뭘요? 김용현 경호처장이. 저 17사단 옛날에 지 사단장 할 때 그 병사 사망 사건. 그때 옛날에 얘기했던 거 방송에서. 그거 또 고발해. 그러니까 검찰이 돌려보내니까 비워버리니까 그 사이에 채우려고 한 건 더 고발했어. 명예의 손으로. 예. 그래가지고 나 기소 좀 돼보자. 나 그래가지고 대충 하는데 자, 저 사람들이 잘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린 수사권 없어. 그러나 진실의 힘은 또 우리 원칙의 힘은 장기적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마지막 말로 정리할게. 선승구전.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진짜 멋진 말입니다. JSW님께서 김종대 의원님에게 마지막 주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의원이 돼주십시오. 의원.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정치권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저희가 오늘 특별 게스트 왜 모셨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고상만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저희 방송은 처음이신 거죠? 예, 처음 나왔고, 평소 뵙고 싶었던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좋아요.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거 행복합니다. 지금 그 최상병 사건 의혹부터 38년 전에는 이일병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예. 군 관련 얘기들이 사실 몇 년 내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전문가죠. 특별히 고상만 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사무국장 모시고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면은 우리 고상만, 지금 이제 평론가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고상만 평론가님은 왜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처음에? 제가 98년도에 처음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게 됐어요. 천주교 인권위원회?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그 아버지가 3스타 장군이었던 김척 장군의 아들 그 김훈 중위가 판문점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적과의 내통으로 알려져 있는 네. 그 사건을 제가 처음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 특별합동조사단 민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네. 이후에 이제 나도 군에서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이등병의 엄마 500여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500명이나 돼요? 아들 잃은 엄마들이 군에서? 우리나라에서 1948년도 군 창설 이래 지금까지 복무 중 사망했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군인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국방부에 질의를 해서 확인한 숫자인데 정말 놀랍게도 약 3만 9천 명 정도가 되고요. 3만 9천 명이요? 이것을 횟수로 나눠 보니까 한 해 평균 약 600여 명 정도가 됐어요. 군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전쟁 난 게 아니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런 예우 없이 죽어간 군인의 숫자가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해 평균 세월호에서 참사가 군에서는 1년에 2번꼴로 그랬더니 이거를 어떤 분이 믿질 못해서 이건 가짜 뉴스라고 단언하는 거를 보면서 어머나.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죽음들의 어머니들을 잊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 세상에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인권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쪽 계통의 일이 너무 끔찍한 걸 알게 되고 좀 더 열심히 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하게 된 거예요.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이 전 사무국장이 된 거죠? 이제 없어졌나요? 아니면 본인이 나온 건가요? 지난 9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가 만 5년간의 법적 활동 기간을 종료하고 위원회가 문을 닫게 된 거고요. 원래 한시적이었어요? 예,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로 출범을 했고 지난 2018년 9월 13일 날 출범을 해서 5년간의 활동을 끝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말이 안 돼요. 대한민국 군대가 의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죠. 의무복무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전까지는 의무복무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 후로 지금까지 의무복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을 만들 때 연극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었었어요. 예, 제작하고 기획했는데 당시 2,800여 명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이 연극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3만 9천 명의 비순직 군인들 이분들을 국립묘지로 안장해 주기 위해서 캠페인 차원에서 이 연극을 만들었고 그 연극의 도움으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설기구로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적어도 의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국방부가 가해자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구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군인권 보호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같이 양립하니까 같은 성격의 기구가 두 개가 있는 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기구가 한시적 기구로 출범을 해서 5년간 활동을 하고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가 군 의문사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전문가가 정확히 말씀해 주겠다는 거고요.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번에 뭐 최상병 사건 의혹도 있었지만은 이일병 사망 사고라고 해서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불거지게 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얘기들이 정확히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분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이분 장관 임명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자꾸 부하 직원들이 사망한 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바로 저희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보를 받아서 무려 3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내주신 세금으로 지난 5년간 운영이 됐던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관이 파견을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파견.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로 채용된 조사관들이 약 150여 명, 그래서 무려 350여 명의 연인원 조사관들이 와서 엄정하고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확정된 결론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1985년,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당시 포천 승진훈련장이라는 곳에서 8사단 공지합동훈련이 실시됐었어요. 공지합동훈련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작전이 수행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박격포 2발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이 부대에 중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박격포 발사 명령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이 중대장이었던 신원식 씨가 맡고 있었는데 이 중대장이었던 신원식 씨가 정확하게 무전으로 화기 소대장에게 사거리를 몇 미터를 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야 돼요. 신원식 씨가, 그러니까 신원식 당시 중대장이 화기 소대장에게 정확히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사거리를 몇 미터를 쏘라고 정확하게 무전으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멀리 한 발을 쏘라는 황당한 지시를 했어요. 멀리 한 방을 쏘라? 몇 미터를 쏘라가 아니라 네. 야 멀리 한 발을 쏘라고 하는 황당한 지시를 했는데 네. 이때 화기 소대장은 이 깊은 구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대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고 몇 미터를 쏴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높은 구름 위에 초소에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네. 이 중대장이 정확하게 몇 미터 쏘라고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 이 위치에 있는 신원식 당시 중대장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 멀리 쏘라고 하니까 네. 이 화기소 대장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첫 발을 한 1.5km 정도를 잡고 쐈대요. 그냥 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같이 있었던 당시 무전병이 증언하기를 무전을 뺐더니 욕설을 하면서 화기소 대장한테 야 그렇게 멀리 쏴갖고 산을 넘어가 버렸잖아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길 뭐라고 내렸냐 이번에는 짧게 쏘란 말이야 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이번에는. 짧게 쏘라고? 예. 그것도 몇 미터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방향도 아니고? 또 이번에도 사거리를 얘기하지 않고 멀리 쏴서 산을 넘어가랬으니 두 번째 발은 짧게 쏘라. 문제는 짧게 쏘라고 한 두 번째 탄이 이번엔 너무 짧게 쏴서 바로 이 이일병의 발밑으로 떨어져서 그만 사망하는 것을 당시 같이 훈련을 했던 전우들이 본 겁니다. 아니 근데 중대장이면 그 자기 대원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일단 쏘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한 작전인데 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그런데 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더 큰 문제가 더 큰 발생한 문제가 것은. 있어요. 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사고는 어디서든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이 일을 불발탄 폭사로 왜곡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 이 상황을 불발탄 폭사로 입막음 조작을 한 것을 이 중대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지난 38년 동안 진상이 밝혀지지 못하도록 그럼 그 유족이 모르도록 한 거죠. 이일병 씨의 가족들은 네.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군 복무하는 줄 알았는데 죽었어. 예. 근데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당신의 아들은 죄송하게도 불발탄이 갑자기 탁 터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불강력이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직이라고 하면 다 그냥 일반 순직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순직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이일병의 네. 이 유족들은 지금도 순직 구항으로 되어 있어요. 순직 구항은 뭐냐면 구항이 뭐예요? 네. 자기 실수에 의한 사망입니다. 아. 즉
이 일병은 사실은 일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은 입대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등병이었어요. 이등병이겠죠. 근데 사망 후에 추서가 돼서 일병이 된 것뿐이고요. 자기 실수에 의한, 즉 불발탄을 자기 실수로 밟아서 사망한 순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쏜 거에 맞아서 죽었는데 이 사건이 왜곡이 됐네. 예, 걷다가 불발탄을 밟아서 그것이 터져서 사망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전우들의 증언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급격하게 발사된, 사거리 측정 없이 급격하게 발사된 박격포를 맞고 사망한 것이니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다시 순직 유형을 변경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직 파랑을 적용하라고 저희가 했더니 그 순직 파랑이 뭐냐면 작전 중 박격포를 맞고 사망한 것이니까 작전 중 순직으로 바꿔서 적용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실수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보다 명예롭게, 네, 명예롭게 작전 중 순직인 순직 파랑을 적용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했는데 최근 유족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지난 10월 20일 날 이것에 대해 회의를 해갖고 결정을 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 결론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아... 왜 기각 결정이 났을까요? 왜요? 신원식 씨가 장관이 됐기 때문에? 38년 전에 가해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이 결정권자의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지난 9월 27일 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신원식 씨는 박격포 오폭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국가조사기관인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하고 결론을 냈던 이 사실을 그가 부인하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직에서 그 시간부로 사퇴한다고 본인이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본인이 사인을 한다면 자신이 장관직에서 사퇴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도 정말 이게 가능한 막장 드라마일까 싶은 정말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후방에 있고 이제 군대는 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나라가 우리 생태 같은 아들들 데려다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데려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군대에서 복무하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이런 또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래도 불안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죠. 나라를 위한 애국적인 마음으로 그게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협조하고 의무를 좀 이행하는 건데 지금 1년에 아무 이유도 없이 600명씩이 그냥 죽어 넘어가고 지금까지 3만 6천 명이 죽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3만 9천 명이 죽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죠. 이유가 밝혀져도 그것이 또 잘못된 혹은 누군가의 과실이나 누군가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끔찍한 건데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상황을 틀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 군의 국방부의 수뇌가 돼버린 상황. 이것만은 좀 이상하지 않냐. 사실은 더 놀라운 거는 네. 지난 8월 27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네. 3분에 걸쳐서 이 사실이 보도가 됐어요. 바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보도가 됐고, 당시 한 중대원이 이러한 모든 것을 중대장이었던 신원식 씨가 주도했는데, 그가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네. 이게 사실이냐고 놀래서 전화가 와서 결정문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돼서 했던 상황이에요. 신원식 씨가 네. 몰랐던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내정을 밀어붙이고 끝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방금 우리 노영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들의 목숨을 전쟁이 아니라면 안전하게 다시 돌려보내줘야 될 책임은 바로 국방부 장관에게 있는데 네.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줘야 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논란과 의혹,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뭐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 조사관도 했고 뭐 지금 존속살해 무기수로 지금 수용자 중에 유일하게 재심이 되고 있는 뭐 김신혜 씨 사건 뭐 이런 것도 제가 직접 제보를 받아 여기까지 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늘 버릇처럼 하는 말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제가 달라요. 진실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이미 진실을 밝힌 사안인데 네. 어떻게 국무위원이 이 진실을 유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지금 말하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진실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내주신 세금으로 밝힌 진실을 권력의 힘으로 유린하고, 또 이걸요, 여러분 지금 무려 6명의 제보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해줬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0대, 30대, 40대가 아닙니다. 무려 환갑이 된 분들이에요. 네. 38년 전에 군복무를 했던 분들이 한결같이 그날의 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중대장이었던 그 사람이 정말 아니야 그거 오해야 라고 한다면 만나서 오해를 푸는 과정도 없어요. 그냥 고소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말 호소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자, 신원식 씨가 이제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고 나니까 이일병 사건이 사실은 새롭게 조명이 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밝혀라. 그때 네가 가해자로서 상황을 왜곡하고 거짓된 진실을 뿌려대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신원식 씨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무슨 햇소리냐 이제 이랬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증인도 있는데 그 당시 그 일을 네가 함구시키고 조용히 시키게 만들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 우리 증인들이 여기 이렇게 쫙 많아. 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MBC나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신원식 씨가 MBC랑 오마이뉴스나 제보자나 관련자들을 몽땅 다 고소했다는 거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MBC는 고소를 또 안 했어요. 아, MBC는 또 뺐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소가 일관되지도 않아요. 우리 법조인이신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아마 들으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사실은 더 적나라하게 보도를 한 건 MBC거든요. 네, 근데 왜 MBC 뺐어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MBC 뉴스데스크하고 10월 10일 날 보도한 PD수첩은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이걸 보도했는데 거긴 또 고소를 안 했고요. 네. 오마이뉴스와 그리고 제보자와 저만 고소를 했어요. 아, 고소 지금 당한 상태예요, 또? 예. 아, 우리 방송도 또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매우 위험한데. 네. 그런데 네. 또 제가 또 인터뷰를 했던 또 매체는 또 고소를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첫째는 자기가 장관이 되기 전에 인터뷰한 사람들만 고소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목격자와 관련자와 증인이 많으니까 이거를 다 하기가 너무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진실의 늪에 빠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게 사실은 본인이 누구보다도 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추가로 더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무전병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새로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 무전병이 왜 중요한 분이냐면 당시 유일하게 사건이 발생할 때 중대장 옆에서 같이 서 있었던 유일한 분이에요.
초소 제일 높은 곳에서 유일하게 중대장과 같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우리 위원회 조사 때 협조해주지 않았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8월 바뀌었네? 2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신원식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고 격분을 한 거예요. 바로 사건 내용을 부인하는 걸 보고 그 후에 제보자에게 전화가 왔대요. 조병장님, 이거는 해도 정말 너무하네요 하면서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면서 그 후에 모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PD수첩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거기서 한 말이 뭐냐, 내가 거기서 분명히 봤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할게요. 화기소대가 쏜 박격포를 맞고 이일병이 사망한 거 제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 한마디입니다. 신원식 그 양반 해도 너무합디다. 이런 그 추가 제보자가 지금 중대원들이 추가로 더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언론이 또 추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여러 사건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정말 살아있는 양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이분들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자, 근데 최근 최상병 사망 사건 무마 의혹도 계속해서 여기는 무마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밝히려고 그러고 네.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최상병 사망 사건도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저는 85년도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혔다면 2023년도 최상병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군인권 운동을 오래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데자뷰 사건이다. 그때도 명령을 잘못 내린 지휘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번 역시 지휘관이 잘못 내린 명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휘관이 네. 옷을 그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그냥 내려가라고 한 그거 말도 안 되는 지시로 했는데 그 후에 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잘못 내린 거잖아요. 네. 확실하게 단언 내릴 수 있는 내용 한마디는 뭐냐면요. 신원식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는 최상병 사건 절대 진상규명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 바로 지금 이 사건이 본인의 85년도 사건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8일 날 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당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병의 목숨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병이 한 명 죽었다고 네. 사단장 이하 모든 지휘관을 처벌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자기의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해병대 일사령관 잘못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사람의 명예도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신원식 장관 있는 상황에서 자료 제대로 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신원식 장관 그 자리에 있는 상황 하에서는 절대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군인 사망 사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안 국민의 눈 엄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관으로 즉각 임무를 교체하시는 것이 정말 정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2018년 9월 14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출범을 했던, 그래서 지난 9월 13일까지 5년간 운영되었던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가 결과적으로는 끝났어요. 대통령이 이제 현재 대통령이 이걸 더 오케이를 안 해준 거죠, 연장을. 네. 자, 이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연극을 만드셨다면서요, 이등병의 엄마라는. 이등병의 엄마라는 연극은요, 네. 자식을 잃고도 사실은 울지도 못하는 엄마들의 이야기예요. 그 엄마들에게 마음껏 무대에서라도 좀 우시라고 연극을 만들었던 겁니다. 야, 팜플렛에 이게 나오네요.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 이등병의 엄마입니다. 이러시는데. 엄마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도망쳐서 탈영이라도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군대를 보내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던 어리석은 엄마였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엄마들이, 근데 그
우울증이 있었던 엄마들이 10일 동안 연극 무대에서 진짜 펑펑 우시고 어머님들이 직접 하시는군요. 9명의 그 진짜 엄마들이 올라가서 정말 펑펑 우시고 나서 그 엄마들의 표정이 다 밝아졌어요. 그게 정말 보람이 있었고 그 연극을 그 당시에 김정수 그 문재인 대통령 여사께서 당선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 행사에 오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 연극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 힘으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덕분에 모두 1860건의 그 사건이 접수가 돼서 그중에 약 1200여 건의 비순직 군인이 새롭게 진상규명 결정을 받아서 군인묘지에 안장이 됨으로써 유족들의 한이 풀리는 그러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좀 정리가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군대 보내야 되는데 난 당연히 군대 가야지 이랬는데 야, 왜 고위급 관리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이 군대 안 가고 애들 다 빼려고 그러는지 이제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누가 애를 보내겠습니까? 이런 사회 너무 싫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고 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내몰리고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 너무 싫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너 나라를 위해서 애국해, 너 의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미 없어졌지만 다시 군 사망사고 진상위원회 다시 한번 또 좀 뭐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활시켜서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가해자가 최소한 잘 먹고 잘 살고 끝까지 올라가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까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인 국방부가 피해자를 심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국방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최수근 상병 사건도 바로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순직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완벽하게 손을 떼야 합니다. 이번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최소한의 그 일을 하다가 바로 사단장은 그렇죠. 빼라 마라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구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이런 기구가 상설기구로 조사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군에 갔을 때 그 진상을 온전히 아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네. 내 일이 아니라면 누구의 일이든 상관없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500여 명의 군 유족들의 공통점은 그거였어요. 그 불행이 내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죄송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진실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상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3국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BS 불교방송에서 4년 터줏대감 노릇을 하셨습니다. 박경수의 아침저널. 사실 이제 이분이 67년생인데 87 민주화 항쟁 때 운동도 하시고 불교방송에 몸담아가지고 또 날카롭고 아주 때때로 시니컬하게 진행도 하시고 제가 좀 인상이 깊었었는데 박경수 전 보도국장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왜 웃으세요? BBS에서 오래 계셨나 봐요? 오래 있었죠. 기자 생활을 제가 29년 했으니까요. 우와.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아침 방송을 전체적으로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 때부터 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까지 한 2년 정도 저는 그걸 시즌 1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이죠. 2020년부터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또 2년 정도 했으니까요. 4년 꽤 오래 했죠. 예. 그러시네 진짜.
이번에 KBS에서 쫓겨난 진행자들이 3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최경영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제가 방송 아침마다 KBS 최강 시사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최경영 기자의 멘트 하나하나에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마음이 좀 우울하고 네. 아프기도 했었는데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네. 저도 지난해 이제 방송국을 그만두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윤석열 정부 이 모드로 변화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유무형의 이 스트레스, 압력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건데 아마 최경영 기자도 그럴 거고요. 또 그만둔 분이 한 분 더 있잖아요. 홍상훈 기자 예, 예. 말씀이시죠? 네. 건강을 좀 많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잘 준비하고 잘 챙기고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예. 우리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자, 29년간 언론인으로 법조팀부터 사회부장, 정치부장까지 기자로서 아주 이 사건 현장을 누비고 다니셨는데 사실은 이제 29년이라고 하면은 뭐 그 거의 모든 정부를 섭렵했다 이렇게 보셔도 사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때요? 그 언론의 상황만 보면요. 언론이 참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 언론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이 공익론적인 관점, 그리고 이 산업론적인 관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시작한 게 1994년이니까요. 그때가 문민정부 YS 때입니다. 기억을 좀 반추해 보면 이 케이블 방송이 생기면서 많이들 보시죠. 24시간 뉴스, 네. YTN이 YTN. 생긴 때입니다. 네. 민주화 이후에 이제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와는 좀 달리 서서히 이 공익에서 이제 산업으로 옮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 진보 정권을 맡게 되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됐고요. 또 뉴스에 대한 접근이 누구나 쉽게 이루어지면서 뉴스의 공익적인 시각이 우세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이 박근혜 정권 재임기에 다 아시는 것처럼 종합편성 채널이 생기잖아요. 네. 이 지상파와 기존 광고 시장을 나눠 먹으면서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작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공익 광고나 이제 상업 광고를 이 보수 정권에 유리한 종편에 이제 몰아주게 되고요.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유사 보도 논란도 낳게 되고 뭐 지금 가짜 뉴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인 타격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스스로 이 재갈을 물도록 하는 이런 그 압박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했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KBS도 이제 회사 적자 경영을 명분으로 해서 좀 정권의 비판적이거나 거친 시사 프로그램 또 뉴스 앵커들을 다 손보게 된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이제 언론사들을 경제적으로 좀 힘들게 함으로써 이 정권에 대한 견제 또 사회적인 비판 기능을 좀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언론인들도 경쟁이다 보니까 네. 사실 어려워져서 제가 후배 기자들을 만나봐도 이 정권에 대한 견제나 사회적인 비판보다는 어떤 가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 그 국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야 진짜 교과서 읽어주시는 거가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야 과거 제가 앵커로 있을 때는 네. 느닷없는 질문도 많이 하고요 좀 애드립도 많이 물었는데 이 답변이라고 하는 게 이 인터뷰로서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은 걸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근데 너무 교과서적으로 대답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민 사장이 KBS 들어갔는데 그분 사실은 방송 경험이 없는데 그분이 네. 들어가서 자기가 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 박경수 이 전 보도국장님을 사실은 그 자리에 추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농담이시죠? 아니 진짜요. 왜냐면은
저는 박민 사장은 별로 그렇게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방송을 잘 아시는 분이 그리고 아유, 정통 고맙습니다. 정통 언론인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오랜만에 아침 방송 출연하셨고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되게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과거 MBC 할 때도 언론 탄압에 아주 그냥 정말 그런 쪽으로는 탁월하신 것 같고 방송 기술자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사실은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 임명하면 서로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네. 끝까지 버티고 딱 그 자리에 가가지고 너무 지금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글쎄요, 약간 좀 구시대적인 언론관, 미디어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청문회 때도 이제 스핀 닥터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언론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충격적인 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스핀 닥터라고 하는 건 뉴스를 손을 봐서 네. 사실 왜곡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뉴스의 조작자 이렇게 보통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그 말을 자연스럽게 쓰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어떤 미디어를 운영하는 방식 또 사고 체계에 좀 자리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스핀 이런 닥터는 걱정이 돼요. 한마디로 장난친다 이런 거랑 사실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언론을 뉴스를 가지고. 스핀을 네. 줘서 이 왜곡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적인 좀 착오적인 미디어관을 갖고 계신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MB 집권 당시에 청와대 공보수석도 하셨고 정권의 핵심 인사잖아요. 그때 네. 이제 종합편성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권 연장을 위한 좀 미디어 체제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생긴 어떤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지금도 이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이런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포함해서 정권 재창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만 차이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좀 우악스러운 방식을 많이 좀 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해서 사실 방송에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 분인데 이 밀어붙이고 있는 걸 보면 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또 앵커가 뭐 클로징 멘트도 없이 바로 당일 그냥 교체해버리는 네. 뭐 일부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좀 더 좀 우악스러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스핀 닥터라고 하는 건 이제 볼에 회전, 스핀 이런 걸 먹여가지고 이렇게 휘게 하는 솜씨가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보통 말하고 네. 일반적으로는 홍보 전문가를 얘기하죠. 특히 정치판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실을 조금 왜곡하고 뭐 좀 그들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진실을 가리면서 입맛에 맞는 뭐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동관 씨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자처하고 다녔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잘하는 게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라는 게요. 사실은 자신을 많이 알리고 PR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과거의 미국의 미디어 역사와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사실 미국은 미디어의 역사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닌데 사실은 과거에는 좀 거짓말 네. 또는 어떤 왜곡을 통해서 자신을 많이 알리고 정책을 많이 알리면 그걸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PR의 개념이 생겼는데 지금은 PR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홍보 전문가라고 하는 게 있는 걸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알기 쉽게 전달한다 뭐 이런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뭐 있는 것도 왜곡시키고 없는 거는 또 갖다 집어넣기도 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이고 그걸 스스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보도국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KBS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고요. 실제 막 7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김 때문에 막 바뀌어버리고 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 보면은 자괴감도 느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어때요? 제가 이제 그
앵커가 바뀔 때 KBS 9시 뉴스를 제가 봤어요. 아, 이소정 앵커요? 네. 그날 봤는데 갑자기 바뀐 앵커가 또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을 보면서 4분이나. 좀 충격적이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바로 보면서 KBS 지인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 그날 당일 낮에 이 뉴스 앵커 교체가 통보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뭐 방송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뭔가 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 방송도 모든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전 정권에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전 정권부터 계속 해왔던 앵커라 하더라도 좀 마무리는 짓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어떤 그 방송의 흐름인데 너무 방송을 좀 모르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성진님께서 이동관이 방송 기술자라고요? 방송 탄압 기술자지요. 정정 바랍니다. 뭐 화를 내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KBS에 계신 분들은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그 이후에 박민희 사장 들어오면서 이 일련의 흐름들이 이거 몸살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마 좀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쭈뼛거리게 되면서 결국 방송 탄압이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제 이거를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관 씨 잘 몰랐는데 JTBC 제가 이제 방송 패널로 많이 출연할 때 거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쭈뼛거리는 인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막 엄청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저분이 원래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 전에 MB 때 잘 나갈 때는 안 그러던데 이제 이런 얘기 사실은 했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참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여쭤보려고 그래요. 땡뉴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뭐 땡전 뉴스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를 추앙하면서 막 아부하는 그런 방송일 텐데요. 땡뉴스가 사실 뭐 땡문 뉴스 이런 건 없었잖아요. 네, 왜 갑자기 땡뉴스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겁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높지 않고 또 민심과 많이 어긋나는 정책과 또 이 발언들이 나오는데 네. 뉴스의 과거보다 좀 앞부분에 좀 많이 나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요즘 뭐 청와대를 또 기자들은 용산이라고 해서 용화대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뭐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뭐 데스크가 잡은 아이템을 뉴스로 보도하는 리포트를 만드는 거죠. 사실 뉴스 편성이 중요한데요. 이 보도국장이 이제 각 부장들과의 이제 데스크 회의를 거쳐서 뉴스의 아이템 그리고 뉴스의 순서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들이 이제 윤 대통령 관련 아이템을 만들고 또 뉴스 앞순위에 이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해당 기자들은 좀 생각보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의 아이템이 리포트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좀 뉴스에 자주 나오시고 또 앞부분에 배치되는 부분이 이 땡뉴 뉴스라는 그런 신조어를 또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땡전 뉴스는 워낙 유명했잖아요. 과거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 당시에 제가 이제 8호 학번이니까 바로 그 시대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뭐 뉴스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분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뉴스에 자꾸만 앞부분에 나오고 자주 나오다 보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나요? 왜 알면서도 이럴까요, 그러면? 그 과거와 달리 일부러. 이제 민도가 네. 지금은 더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불편함을 줄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스스로 겸손하고 또 민심에 귀 기울이는 잠깐만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그런 얘기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이 나올 대답인데 예. 제가 지금 미디어 전문하시는 방송국에 오래 몸담고 계신 분에게 여쭤보는 거는 네.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가하고 음. 그 편성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대통령 칭송하는 것으로만 앞에 쫙 깔게 하면 실제 구성원들로서 기자들이나 혹은 뭐 방송 만드는 사람들이 네. 솔직히 자괴감 들지 않습니까? 어떤 식의 저항감 같은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이 계속하죠? 자괴감을 느끼는 기자들이 많이 있겠죠. 있는데 뭐 특정인을 또 얘기해서 그렇지만 KBS 이제 시사 프로 진행했던 최모 기자도
마지막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디 언론 인터뷰인가요? 기자들이 너무 공부는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표했는데 솔직히. 네. 아무래도 좀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좀 변화했다는 것도 있고요. 분명 마음은 갖고 있지만 또 이 과거 같은 언론인의 뭐라 그럴까요? 이 자세, 네. 또 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섰던 또 언론인의 그런 강단 이런 것보다는 이 변화한 시대 속에서 기자들 스스로도 좀 너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인으로 너무 좀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단일 노조였잖아요. 네. 단일 노조였는데 이것도 사실 MB, 이명박 정권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복수 노조가 되면서 과거에는 노조 내에 이 의견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모여서 집행부를 구성하고 또 의견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간의 성향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예 그 다른 노조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오히려 기자들의 단합을 또 건강한 생각들을 좀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 뭐 노조도 지금 여러 복수 노조가 생기면서 각각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지고 그래서 또 예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기자들이 들어보니까. 사실은 좀 분개하지 않고 네. 저항하지 않는 네. 부분에 대한 좀 문제도 갖고 계시죠. 그럼요. 그게 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사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BBS 불교방송의 보도국장으로 있으면서도 네. 사실 경영진과 뭐 출연진 문제라든가 또 방송의 기조라든가 이런 면들 때문에 갈등을 빚고 저 스스로도 어떤 고민을 토로하는 적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특히 젊은 기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네. 다르더라 이런 생각들 뭐 이런 면들이 지금 와서 뭐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이 사회적인 시각과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영희님, 우리 집 TV는 몇 개월째 까만색이에요. 요즘 누가 텔레비전 봅니까? 밤하늘의 별일, 그냥 최경영 기자라고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시고 배동호님, 속물들이 판치는 시대에 기자도 시류와 합류하는 거겠죠. 이런 얘기하셨고요. 김생영감님, C급에 D급, E급 행정대원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KT 23님 그냥 크크크크크크 뭐 말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필요도 없어. 크크크크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네. 그리고 정숙창님 누가 그러던데요. 기자는 없고 기레기만 있다고. 이런 부분이 참 사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처음 기자 생활할 때만 해도 네. 어떤 그 언론인으로서의 그 목적, 또 당위성,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언론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이제 다원화되고 또 기자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면들이 많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현장에서 이 정권에 대한 견제 또 사회적인 비판 기능을 오롯이 수행하려는 또 이 필드의 기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언론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젠마님, 거짓이 승승장구하고 추앙받는 오늘을 만든 구태의연함으로 자리 보존했던 이 언론인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매너킹님도 그냥 화이팅 합시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씨 관련해서 뭐 인터뷰한 것이 뭐 가짜 뉴스였고 이 가짜 뉴스를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인용 보도한 뭐 JTBC, 뭐 MBC 이런 회사들 문제다 이래가지고 방통위에서 철퇴를 내렸지 않습니까? 요즘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이제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유사보도라는 걸로 또 이 네. 방송국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예. 유사보도가 지금 말하는 가짜뉴스 뭐 이런 겁니까? 뭐죠 유사보도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많이들 잊으셨는데요.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언론을 옥죄고 좀 이 탄압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아이템이 바로 유사보도입니다. 네. 유사보도라는 게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또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2013년 말에 12월 거의 말일쯤에 당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이 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언론사에서 뉴스를 한다. 그리고 이 뉴스가 이 사회적인 비판 기능을 넘어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유사보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5개 프로그램을 그때
적실했어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제 프로그램도 BBS 박경수의 아침 저널을 포함해서 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또 RTV, 또 지금 말씀하신 뉴스타파도 거의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교통방송의 또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워낙 그때 이 뭐 언론계를 비롯해서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사회적인 비판이 커지니까 사실은 한 보름 만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유사보도 논란을 매듭짓고 스스로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사보도가 예. 뭔데요? 그러니까 유사보도라고 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가 제대로 된 보도가 아니고 이 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언론사에서 내놓는 뉴스, 이게 유사보도고. 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거기 이제 곳에서 종교 내놓는 방송입니다. 거? 이게 BBS 불교 방송이나 아. CBS 기독교 방송처럼 네. 거기는 뉴스를 할 수 없는 종교 채널인데 거기서 하는 뉴스는 다 제대로 그러면- 된 보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사보도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사회적인 비판이 커지니까 바로 박근혜 정권만 해도 이 꼬리를 내렸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해서 물론 가짜 뉴스는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엔 뉴스의 가치보다는 좀 정보종이 수준이잖아요. 뭐 가짜 정보 정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올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KBS, MBC, 뭐 JTBC 방송사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할 만큼 네. 이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박근혜 정권 때 유사 보도와 윤석열 정권의 가짜 뉴스가 사실 맥을 같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들을 이 보수 정권의 언론 탄압 이 기조에서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책을 쓰셨습니다. 네, 저 책을 한 권 네, 한번 들고 설명해 나왔는데요. 주실까요? 네. 제가 BBS 불교 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대한 방송 기억을 좀 회고하면서 네. 특히 이제 그 유력 인사들과의 이 고비고비마다 이루어진 인터뷰들이 실제 정치적 또 사회적인 어떤 결과 파장으로 이어졌는지를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타 언론의 보도 내용까지 좀 실증적으로 실으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제 아침 저널 박경수입니다라고 하는 보여주세요. 예, 예, 제가 자, 보여드려도 지금 될까요? 화면 예, 보이네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4년 동안 인터뷰하시면서 방송하시면서 얘기되었던 사람들과의 그런 뭐 이야기 혹은 정치 흐름이라든가 느낀 점, 소회 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네. 책으로 엮으신 건데요. 그동안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정치는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흐름인데 좀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정국에서 잘 나가던 문재인 정부가 좀 지지세가 꺾이는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언제였죠? 기억을 해보면 202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이죠.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그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네. 제가 박 시장님과 이게 마지막 인터뷰가 됐는데 인터뷰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서울시와 이제 사전에 뭐 질문 뭐 이런 건 저 주고받고 교환하잖아요. 네. 교환하는데 사실 앵커 입장에서는 또 당일날 또 궁금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절대 이 기존에 주고받았던 질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방송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시장님이 이제 3선이고 또 대선 후보이시기도 한데 좀 과거에 이 시민운동가로서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참신하고 좀 도전적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고위 관료의 모습이 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에 좀 아픈 질문들도 그냥 툭툭 던지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후에 제가 시장님께 이제 문자도 드려서 좀 힘들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는 좀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마지막 인터뷰가 됐는데 인터뷰한 직후에 다음 날에 이제 박 시장님의 측근 중에 한 분이 진짜 필요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직접 좀 시장님께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또 가깝게 지내는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분과 저녁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날짜가 바로 돌아가신 일주일 후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만나시지를 못하고 좀 더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못 해드렸던 게 좀 아쉬운, 그게 사실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반면에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뭔가 상승의 흐름을 잡는 이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흐름이죠. 당시에 이제 오세훈 후보 시장이 됐습니다만 오세훈 후보와의 또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오 후보가 상당히 좀 전략적이시더라고요. 예, 발언이 역시 제가 뭐 궁금한 걸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는 단일화가 어려울 거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게 사회적인 정치적인 파장이 크게 일어나면서 네. 뭐 나경원 후보는 바로 반론권을 달라고 또 요청을 했고, 그거에 좀 당황해서 그런지 오 후보가 당일 낮에 직접 두세 번 전화를 하셔서 좀 인터뷰 내용을 수정해 줄 수 없느냐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 어떤 결정적인 인터뷰를 꼽는다면 네. 이 당일 인터뷰를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 정치 인터뷰가 좀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책도 내시고 아무래도 이번 총선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포갑으로 지금 나오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마포갑 주민들? 뭐, 혹은 본인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에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혹은 너무 안타깝거나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언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네.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인의 권익 역시 많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국민의 알 권리,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될 때 네. 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미국이 이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한 걸 봐도 네. 사실 수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지나치게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정치 변화가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정치 변화 없이는 3년 후에 정권 교체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56년간 지내왔던 이 서울 마포갑에 제가 출사를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뭐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유일하게 사실 비정치인 출신으로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올곧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좀 정치 변화를 모색하고 주장하고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선거구, 여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런 곳인데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서 사선을 지냈죠. 20년 하셨죠.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여야 출마 예상자들이 사실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제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 뭐 지난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김빈 씨, 오성규, 이지수, 게다가 이번에 그 조정훈 의원까지. 참, 하여튼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네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수 전 BBS 보도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